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조금 앞부분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1페이지 보시면은 뱅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뱅크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bank can be categorized by the function they perform. 그 다음에 the customer they serve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수행하는 기능들에 따라서 바로 밑에 커머셜 뱅크,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본의 커머셜 뱅크는 우리말로 하면 상업은행이라 표현했었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뱅크 옆에 보시면 take, deposit and make loan이 나와 있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들이 예금을 수신하고 대출을 수행하는 것들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역할이라고 했었고요. 자, 2번에 보시면 investment bank 옆에 보시면 assist in raising capital for their customer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 놓은 것처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조달을 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가 IB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에는 debt이라 표현하는 채권,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equity라 표현하는 주식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을 갖다가 그 다음에 IB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을 기업들은 내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IB라 말하는 투자은행에 위임을 해서 이 IB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갖다가 모집해 오는 역할들을 갖다가 부여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것들이 성공을 했을 때는 이제 회사는 IB에게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IB와 이런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친밀함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 조달뿐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낸스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IB에게 계속 자문을 구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M&A와 관련된 펀들이나 이제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회사 갖다가 인수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IB들과 함께 이렇게 협의하면서 조력을 받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corporate finance matters such as mergers and restructuring까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넘겨보시면은 major risk faced by bank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거는 FRM이라고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행이라는 업무, 방금 얘기했던 커머셜 뱅크라고 표현하면은 자금을 수신을 하고 얘를 대출해주는 그러한 행위들. IB라고 한다라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 조력하는 거, 또 심지어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들을 투자하는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들이 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은 the main risk faced by the bank include credit risk, 그 다음에 market risk, operational risk라고 나와 있죠. 크레딧 리스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신용 위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시장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그냥 통상적으로 오퍼레이션 리스크라고 표현하고요. 자, 바로 밑에 크레딧 리스크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딧 리스크는 옆에 보시면은 리포트 하는데 the risk예요. 어떤 리스크냐? borrowers do not repay their loan 이라 나와 있죠. 그러면 커머셜 뱅크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은행의 대표적인 행위인 수신과 여신 행위가 있는데
고객들에게 내가 돈을 이제 예금을 수취하고 그 예금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내가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줄 수 있는 근원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CD금리로 내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은행에 1억을 맡긴다? 라고 했을 때 나에게 CD금리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은행은 누군가에게 대출해 줄 때는 CD 플러스 알파라는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줘서 받은 CD로 고객에게 줘버리면은 결국에는 요 알파만큼이 은행의 마진이 되어질 건데 은행이 이러한 여수신 행위를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 이 여신을 하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고객으로부터 이자를 못 받거나 아니 원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저희는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이자를 받아 넘겨줘야 되는데 주기는 해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가보시면은 loans 바로 옆에 that counterparties to contracts such as derivative may default on their obligation에 되어 있죠. 이건 밑줄만 꺼놓고 이 부분은 파생상품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크레딧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걸 받지 못할 위험을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하고요. 저희가 한 다음 시간 정도부터 공부하게 될 파생상품의 세계에서 내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저희는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에인 5어 앞에까지는 일반적인 채권의 세계에서 나오는 크레딧 리스크이고요. 5어 뒤쪽에서 나오는 거는 파생상품에서에 나오는 신용 위험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단에 보시면 마켓 리스크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장 리스크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금융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IB인데 내가 은행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은행이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여신을 하기도 하지만은 일부 본인들이 투자를 하기도 해요.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주로 채권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또는 환율시장 또는 해외시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가격의 하락 위험을 갖다가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하고 시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주식에 했다 주식시장 하락 위험, 채권에 투자했다 채권 시장의 하락 위험, 환에 투자했다 환시장의 하락 위험 등등. 그래서 각각의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 하락 위험을 갖다가 저희는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하고요. 옆에 보시면은 마켓 리스크는 refer 하는데 the risk of losses from the bank trading activity.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딩 액티비티가 이러한 투자 행위를 갖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단에 보시면 operational risk가 있고요. operational risk 옆에 보시면 the possibility of losses arising from external event라고 나와 있죠. operational risk는 대표적으로 휴먼 에러나 시스템 에러를 갖다가 operational risk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막 뉴스에 보면은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에서 어디였죠? 어디지? 여기 이빨 오스템 임플란트인가 이런 회사를 가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규모 돈을 갖다 횡령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오퍼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금융권이 오퍼레이션 리스크로 부도가 난 게 거의 최근에는 한 7, 8년 전에 뭐 한맥투자증권 이런 이제 증권사에서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터지냐면요. 트레이딩을 하면서 0 하나를 더 붙여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0 하나 더 붙이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은 이게 뭐
10만에서 100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억에서 10억 느낌이 좀 세지잖아요. 100억에서 1000억 느낌이 더 세지잖아요. 그래서 뭐 100억, 1000억에서 공화도 붙이면 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물 옵션을 트레이딩 하면서 이게 이제 키인을 하는데 공화를 더 붙여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손실이 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는 거고, 보통 이러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잘못된 주문이나 잘못된 거래는 보통 거래 상대방이 얘를 캔슬아웃 시켜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 외사가 껴버리거나 해외가 껴버리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문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한번 터지면은 되게 심각한 이게 위기까지도 만들어내는 게 오퍼레이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마 다른 토픽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코노믹 캐피탈과 레귤러토리 캐피탈 보도록 할게요. 이 이코노믹 캐피탈과 레귤러토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이코노믹 캐피탈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자본금 같은 성격이고요. 레귤레이터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은 자본금인데 국가나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요. 그럼 이런 개념들이 왜 나왔느냐?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의 고객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굉장히 많은 그 사회 국민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보면은 은행에 예금을 들고 있고 그냥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보험사가 부도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은행을 거래하는 또는 그 보험사를 거래하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큰 로스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 현상이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하는 영향도가 굉장히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금융 시스템, 특히 은행이나 보험처럼 그 나라의 국민들 굉장히 많은 리테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도 많고 굉장히 강하게 감독을 하려는 이제 정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기관에서 적어도 보험사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니네가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만큼의 자본금은 갖추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보험사로서 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레귤레이터리 캐피탈 같은 컨셉이에요. 자, 여기를 봐보시면은 여기가 은행이라 생각을 해봐요. 은행의 BS 재무제표라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여기가 신한은행이라 생각을 해봐요. 신한은행은 자산을 열어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이제 자산들로 구성되어 건데, 많은 부분이 기업들 또는 개인들에게 대출 나간 것들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개인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또 기업들에게 기업대출 나가 있을 거잖아요. 또 개인들에게 신용대출 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을 내보낸 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에요. 나중에 그걸 다 회수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대신에 부채가 뭐냐면요, 대부분 수신한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객들에게 돈을 수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이 지나면은,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시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을 받은 예금이 부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조달해서 개인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대출해줬다. 그러면 그것들이 에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신한은행이
두산그룹에 대출을 100억 또는 200억을 해줬다. 그러면은 여기 자산에 이렇게 100억짜리 대출이 있을 건데 만약에 이 D라는 회사가 부실화가 돼서 이 100억을 못 받게 된다. 즉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그 여파가 가냐면요. 이 뎁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예금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부실이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갖다가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회사가 캐피탈이라고 표현한 자본금이 많이 있으면 돼요. 이 회사의 자본금이 굉장히 많아서 100억이 부실났는데 가지고 있는 본인들 에코티로 이 100억을 충당을 한다라면은 예금 이 100억 자산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저기 있는 예금을 가입한 자에게 나눠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니네가 자본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쌓아야 돼. 주주들에게 많은 돈을 가져와서 이 에코티가 굉장히 많으면은 너희가 혹시나 모를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감독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자본금에 대한 건전성을 매 분기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특정한 만큼 너희가 어떤 자본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계속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to mitigate the risk of bank failure 나와 있죠. 그래서 bank failure가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bank run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bank failure를 갖다가 mitigate, 축소시키기 위해서 다음 줄에 보시면은 the bank는 must be funded by adequate source of capital. 여기 자본금을 갖다가 충분히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단을 보시면 regulatory capital 밑줄 끄시고요. 다음 줄에 보시면 minimum amount required and is determined by bank regulator. 그래서 감독기관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제 법적인 납입금을 갖다가 자본금을 갖다가 regulatory capita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못 맞추면요 은행 인가 자체가 취소당할 수 있어요. 물론 유예를 짓긴 하지만.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본금이 일정 부분 이하로 간다라고 하면은 신주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캐피탈을 갖다가 높여야지 은행업을 갖다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 쪽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보험이 예전만큼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대형사는 괜찮은데 조금 중형사 같은 경우에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이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험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인들이죠. 주주들에게 다시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충당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면 economic capital 밑줄을 끄시고요. 의미하는데 the amount of capital이에요. The bank believe is adequate based on their risk model. 즉 이코노믹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뱅크 내부에서 본인들의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만큼의 자본금이 필요하네 라고 계산하는 내부 모델에 의한 자본금의 양을 갖다가 이코노믹 캐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귤러리 캐피탈과 이코노믹 캐피탈은 측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레귤러리 캐피탈 같은 경우에 얘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각하게는 라이선스의 반납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젤 커미티 레귤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바젤 커미티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커미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을 규제하는 데는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은행을 갖다가 감독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금융위, 또 금감원 이런 데 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내부의 위원회이고 내부의 기관인 거고 그 외에 글로벌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이 심각하게는 대출 이게 예금을 갖다가 꼭 원화 예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달러 예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출도
해외 대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자체가 로컬에서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내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건전성 또는 안전성을 갖다가 이제 감독하는 대표적인 커미티가 바젤 커미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첫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바젤 커미티 regulation began as capital requirement to account for loan and derivative contract default. 다음 줄을 보시면 for market risk and operation risk. 즉, 이 바젤 커미티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주요 위험인 크레딧 리스크, 마켓 리스크, 그다음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니네가 은행에 비엣을 펼쳐보니 니네가 이런 위험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적정한 자본금을 이만큼은 쌓아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충당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미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고 디파짓 인슈어런스와 모럴 해저드 보도록 할게요. 디파짓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예금자 보험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금자 보험제도라고 하는 거는 예금을 가입한 이 사람들을 갖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해주냐? 결국에는 한 나라에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뱅크가 페일하거나 뱅크가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사회의 근저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 보니까 왜 저희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은행이 막 부도 나려고 하면 사람들 막 줄 서 있잖아요. 생계 다 포기하고 은행 가서 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이 하나가 부도가 난다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요. 사회 자체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안 날 텐데, 우리나라에 이제 안 태어나겠구나. 대한민국이 부도가 난 게 1997년 뭐 이럴 때이잖아요. IMF라고 이제 책에서는 보셨을 건데, 이 IMF가 어떻게 번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번져요. A라는 은행이 A-라는 기업에 되게 큰 대출을 해줘요. 이제 지금은 다 아니까 예를 들어 그때 이제 기아차도 이슈 중에 하나인데 기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조흥은행이 생각해요. 지금 신한은행인데 이 조흥은행이 기아라는 회사에 몇천억 단위의 만약에 대출을 해줬다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은행은 어마어마한 크레딧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성장성이 1년이면 7%, 8% 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이게 사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기업이 하나 무너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5천억 엄청난 이제 신용 위험에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에서 이게 지금 손실이 났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게 될 거잖아요. 이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이제 막 회수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은행이 A라는 회사에만 돈을 빌려준 게 아닐 거잖아요. B-, C-, D- 이런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곳에서 부실이 나다 보니까 야 너희들 내가 돈 빌려준 거 좀 회수하겠어. 또는 얘네가 만기가 됐을 때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는 롤오버라고 해서 왜 저희도 이제 신용대출하게 되면은 만기에 1년이면 1년 딱 되면은 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1년 재연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연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딱 만기가 돼서 야 너 그냥 돈 갚아 우리 돈 필요해 라고 하면은 얘도 부도가 나요. 갑자기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얘도 부도가 나고 그럼 얘네가 부도가 나면은 얘네와 이렇게 거래했던 B라는 또 뱅크가 있을 거잖아요. 이 뱅크도 부실이 나요. 이 부실이 나면은 얘랑 거래했던 또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가 부실이 나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빵 터지다 보니까 은행이 부도나니까 이 은행을 둘러싼 많은 기업들이 다 부실화되고 그 기업들과 같이 또 거래했던 다른 은행이 부도가 나고
이 부도가 또 기업들에게 부도가 나고 그 기업이 또 다른 은행을 갖다 부도시키고 이런 걸 갖다가 컨테이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화가 되고 부도가 나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얼마야? 그러면 그 대출이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이 부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캐피탈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 이 은행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갖다 은행에서 빼내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예금자 보험제도라는 걸 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디파짓 인슈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인들에게 너희가 은행에 예치했는데 인당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라는 이런 예금자 보험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예금자 보험제도는 결국에는 뱅크가 부실화돼서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함입니다. 바로 밑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to increase 밑줄 한번 꺼볼게요. public confidence in the banking system. 그 다음에 prevent run on bank. 이게 bank run이죠.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system of deposit insurance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deposit insurance bring element of moral hazard가 나와 있는데 이 moral hazard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덕적 해이는요, 방금 얘기했던 인슈어런스라고 얘기하는 제3자가 옆에서 보증해주는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게 주로 보험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사고가 나면은 이게 그 사고로 인한 손실을 내가 다 떠나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게 될 건데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는 내가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신 갚아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하게 하고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은 어차피 요즘 막 대물 막 10억씩 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물은 10억인데 얼마 이게 5억이라도 10억은 똑같더라고요. 거의 차이가 안 나서. 그러니까 대물 10억을 하면은 저희가 10억짜리 대물을 딱 책정하는 순간 뭐야 외제차하고 뒤집어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차피 대물로 10억까지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모럴 해저드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금의 10%, 20% 자기분담금이라는 걸 갖다가 부과시키면서 이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요. 예금자 보험도 똑같아요. 예금자 보험도 정부에서 은행을 갖다가 이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이 대출을 해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검토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나 막아줄 거야 하면은, 대출을 해줄 때 그 심사가 조금은 더 헐렁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인슈런스를 하는 세상에서는 그 인슈런스 반대편에서는 모럴 해저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그 deposit insurance bring element of moral hazard 밑줄을 꺼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ment banking financing arrangement인데 이게 아까 순서가 뒤집혔는데 제가 예전 거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투자은행의 역할입니다. 이 투자은행은 저희가 다시 얘를 기존 거로 넘어가서 얘가 IB가 있었고 이 IB가 IB의 아니죠? 여기 IB가 되면 안 되지? 여기는 기업이라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카카오를 했으니까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카오라는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뭔가 자금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일본에다가 뭔가 또 서버도 만들고
이게 회사를 더 만들려고 하면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돈이 더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카카오가 내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은 그 자금으로 일본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도 진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회사는 플랫폼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데 특화된 회사이지 자금을 조달하는 데 특화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뭔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을 도와줄 수 있는 IB를 컨택을 해서 야 얘네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거야. 우리 지금 신주로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니네가 고객들 좀 모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IB는 금융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IB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국민연금이 됐든 공무원연금이 됐든 아니면 보험사가 됐든 기관 투자자들에게 레터를 막 보내요.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자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ABC가 나 투자할게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카카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야 니네 신주 발행한다고 했지 ABC가 그거 투자하려는 의향이 있으니까 얘네들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봐 하면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private placement라 표현하는 3호가 있고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공모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rivate placement에다 동글뱅이 1번 쳐놓으시고요. public offering에다 동글뱅이 2번 이렇게 쳐놓으세요. 3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private placement라고 하는 거는 IB가 카카오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 발행을 하는 대상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건데 투자자들을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또는 돈이 정말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몇 명이 했었죠? 50명, 51명이던가? 갑자기 헷갈리지? 50명일 거예요. 50명을 대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걸 갖다가 사모 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모 발행은요, 이 주식이나 채권을 신주를 발행할 때 이거를 인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보험사 이런 데들은 정말 금융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행할 때는 감독기관들이 별로 규제를 하지 않아요. 선수들끼리 발행을 하고 선수가 걔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들 알아서 계약서 만들고 해 라고 하는 시장이고요. 이와 정반대의 개념이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공모 발행이고요. 카카오가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은 몇 개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저희와 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주 발행할 거니까 니네가 이게 투자할 사람들 모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IPO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했던 대형사가 뭐였었지? 저기 LG엔솔이잖아요. LG엔솔이 IPO를 한다라고 하면은 IB들을 몇 개 선정을 해요. 우리나라 증권, 대형 증권사 몇 개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IPO 할 건데 니네가 투자자들 모집을 해줘 라고 하면은 공모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약을 하시면은 그 청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LG엔솔 주식을 얼마에 매도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증권사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지점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할 사람들을 엄청나게 다 이렇게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주식을 갖다가 발행하는데 이런 걸 갖다 공모 방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공모 방식은 50인이라는 제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다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공모 발행 같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이런 기관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고 심각하게는
그 공모하실 때 증권사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할머니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와가지고 옆집 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감독기관에서 이 공모 발행을 할 때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private placement 밑줄 옆에 끄시고 security are sold directly to qualified investor. 여기서 말하는 qualified investor가 기관 투자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with substantial wealth investment knowledge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음 문단은 if the security are sold to investing public at large 하게 되면은 이런 걸 갖다 public offering이라고 하고요. 이 public offering은 공모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줄에 firm commitment에다가 2-1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best effort가 다음 줄에 가보시면은 끝부분에 best effort라고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2-2라고 써놓으세요. 공모를 할 때 이제 아이비들이 이 카카오가 신주를 발행을 할 때 신주를 인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할 건데 이 모집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firm commitment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증권사가요 먼저 이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싸그리 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신주 또는 회사가 발행할 채권을 갖다가 우리말로 총액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얘가 발행할 물량을 제가 다 가져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채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1조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5천억밖에 모집이 안 되면은 걱정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firm commitment 형식은 증권사가 총액을 인수해버리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내가 총액을 인수하고 나서 이렇게 리테일 시장에 가서 걔를 갖다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각하게는 총액 인수를 했는데 얘가 리테일 고객들에게 다 판매하지 못하면요. 은행에서 아이비들이 그 물량들을 재고로 떠안게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rm commitment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발행사에게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굉장히 세집니다. 1,000억을 발행하려고 한다? 2%, 3% 이렇게 높은 마진을 요구하게 돼요. 반대로 best effort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그대로예요. 너가 1조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해 볼게. 그래서 그런데 1조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5천억밖에 못 모았다. 그럼 5천억만 발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은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해요. 대신에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재고를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는 1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수료가 싸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firm commitment 옆에 보시면은 the investment bank agreed to purchase the entire issue에다 동그라미 빵 치시면 됩니다. And a price that is negotiated between issuers and bank 묻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best effort는 basis rather than agreeing to purchase the whole issue which is less risky for bank 묻을 거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IPO 밑줄을 한번 끄시고요. 이제는 IPO는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시죠. 그래서 first time issues of stock by firm whose share are not currently publicly traded. IPO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를 갖다가 신규로 상장시키는 행위를 갖다가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표현하면서 IPO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보도록 하겠습니다. COI라 표현하는데 이해상충이라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건요, 은행에서의 이해상충입니다. 자, 이런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
저희가 은행을 저희가 기능에 따라서 커머셜 뱅크랑 인베스트먼트 뱅크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이 이 커머셜 뱅크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다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IB 역할도 하고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은행이 커머셜 뱅킹이랑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겸하는 경우에는 앞서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줄 보도록 할까요? 바로 밑에 On Investment Banking Division 이라 나와있죠. 밑줄 한번 끄시고 that is trying to sell newly issued stock and bond 라고 하면은 might want security division to sell this to their client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IB예요. IB가 예를 들어 얘가 firm commitment의 방식으로 해서 얘가 발행하는 채권이 뭐 5천억이 있는데 5천억의 채권을 갖다가 다 총액 인수를 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총액 인수를 하면은 결국에서는 IB 입장에서 보면은 이 5천억을 갖다가 고객에게 다 밀어내야 될 거잖아요. 다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회사가 채권을 갖다 재고로 떠안을 위험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B가 누구에게 가냐면요. CB 담당자에게 가요. 이 CB 담당자는 어떤 사람들 가지고 있냐면요.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PB들. 여기 12 밑에는 PB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이 PB들은 개인에게 은행 예금도 해주고, 개인 자산을 관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CB에게 가서, 야, 니네 PB들에게 우리 지금 채권 5천원짜리 발행하는데, 야, 이거 좀 팔아달라고 해줘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그대로 넘기면 좋은데, 만약에 이 채권이 뭐 그렇게 매력이 별로 없어요. 매력이 별로 없는데 이쪽으로 넘길 때는 저 채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띡띡띡 찍어서 고객님 이 채권 인수하면요 이자 임금 잘 나오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상충이에요. 반대도 가능해요. 자, IB예요. IB가 이렇게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부자 정보들이 IB에게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 이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이 자금을 조달한 걸로 어떤 용처에 쓸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야 됩니다. 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희가 5천억을 발행을 해서 도대체 어떤 자금을 쓸 건데, 그래서 이 용처가 좋은 투자안에 쓰이는 거야? 이런 것들을 봐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에 투자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IB가 이렇게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내부자 정보들이 IB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CB 입장에서 PB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객들이 엄청 쪼아요. 야, 지난번에 나한테 소개시킨 상품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은 것 좀 가져와봐 라고 압박을 하면은 고객들이 자꾸 저 정보 달래요 라고 하면 얘가 IB한테 가요. 야, 니네 요즘 IB 딜들이 있는데 좋은 회사 없어? 좀 이게 실적 개선될 만한 것들 없어? 봤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번에 얘가 쟤에게 압박을 해서 정보 내놓으라고 하고 그 정보들이 고객들에게 넘어가면 이게 내부 정보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행이 IB와 CB를 갖다가 겸하게 되면은 둘 간에 서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넘나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얘와 이 IB 총괄을 하는 헤드와 CB를 총괄한 헤드가 서로 만약에 하이라키상으로 얘가 얘에게 귀속이 되어 있거나 얘가 얘에게 귀속이 되어져 있으면 파워가 누군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지시하기 되게 용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은행에서 IB와 CB를 겸할 때는 반드시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요.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차이니스 월 보이시나요? 이런 건 이제 벽을 치라고 하는 거죠. 너와 너 사이에서는 서로 정보가 오고 하면 안 돼. 인적 교류도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차이니스 월을 딱 치도록 합니다. 이 차이니스 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해외 같은 경우 정말 은행인데 들어가는 문도 달라요.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가장 큰 건 결제 라인이 독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결제 라인이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쪽에 있는 결제 라인이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정보도 망 자체도 분리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보는 시스템과 이쪽에서 보는 시스템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은행도 그렇긴 하지만은 사업부별로 정말 정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 사업부가 사용한 시스템과 이쪽 사업부가 사용한 시스템은 완전 따로 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문단, 바로 위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another clear conflict of interest 밑으로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banking department involve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이게 앞서 얘기했던 미공개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스크예요. 미공개 정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처벌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트레이딩 하거나, IB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쪽에 주식을 사거나 팔잖아요. 그거는 감옥 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because of this inherent conflict, most bank regulator require some of degree separation among commercial banking, security service, investment banking.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차이니스 월이라고 표현합니다. 뱅킹북과 트레이딩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뱅킹북과 트레이딩북은 뱅킹북 여기서 말한 북은 보통 우리말로 하면 원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저희 흔히 말하는 장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장부인데 이 장부를 쓰는 이유는 뭔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되었는지를 갖다가 쓰는 게 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책으로 쓰자거나 전산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뱅킹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디에서 쓰는 북이냐면요. 여기 커머셜 뱅크에서 쓰는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that meant to be held to maturity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 원가법이라 표현을 해요. 보통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가격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하는 법과 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가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컨셉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오늘 1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막 움직일 거잖아요. 오늘 장이 끝나면은 주식이 올랐네? 떨어졌네? 하면서 올랐으면은 110원 이렇게 바꾸는 거, 떨어졌네? 한 95 이렇게 하루하루 또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원장, 내 장부의 가격을 갖다가 현재 시가에 맞춰서 변경하는 걸 갖다가 시가평가라고 하고요. 그런 걸 갖다가 다음 문단에 있는 트레이딩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북이라고 하는 건 주로 IB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B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돈을 갖다가 운용을 하거나 트레이딩 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IB에서 하는 트레이딩북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이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서 일별로 시가평가를 해서 걔를 갖다가 장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커머셜 뱅크에서 내가 대출을 해줬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요. 이 커머셜 뱅크 쪽에서는요. 시가평가하지 않아요. 대출을 해주면은 사실 대출한 자산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나 채권을 매수하는 거랑 경제적 실질은 똑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가 채권 이런 걸 안 배우셨을 수 있으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고 빌려주고 쓰는 증서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나 내가 대출을 해주는 거나 경제 실질이 동일한 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만기 원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발행이 되면 그게 채권이고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얘는 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이 대출된 자산은요, 사실은 금리가 변동을 하면은 내 채권의 가격은 변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희가 왜 채권 같은 거 밸류에이션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채권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시장의 금리가 날마다 변동이 되면은 내 채권의 가격은 금리에 따라 이렇게 변동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IB에서 채권을 사게 되면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오늘 내가 100억, 어제 100에 샀던 게 뭐 101이 되기도 하고 99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켓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해 주잖아요. 금리가 변동하든 말든 그냥 100이에요. 원금 들어올 때까지. 그냥 이자 받고 100, 원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뱅킹북 같은 경우에는 헬트 머추리티 표현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원가법이 쓰이는 뱅킹북을 활용하고요. 다음 문장 트레이딩북은 refer to asset and liability relate to bank trading activity.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 샀다가 곧 팔 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팔 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가평가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원칙들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6페이지부터 좀 계속 하도록 할게요.